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조항조의 슬픈 우연과 김태정의 종이배, 우리 두 곡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스쳐가듯이 소리 없이 만난 그 사람, 한때는 미치도록 사랑한 사람,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사랑은 못하려 했나, 이리 짧게 스쳐갈 것을. 사랑은 못하려 했나, 뒷모습만 바라볼 것을. 슬픈 오늘 하루는 잊어요. 가슴 속에 지워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슬펐던 우연인 것은 다시 만날 기억도 없었기 때문인 거야.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들이 그리움보다 컸나봐. 아무런 기약 없이 멀어질 텐데 다시 널 잡지 못했다. 사랑은 못하려 했네, 이리 짧게 스쳐갈 것을. 사랑은 못하려 했나, 뒷모습만 바라볼 것을. 슬픈 오늘 하루는 잊어요. 가슴 속에 지워야 해요. 슬픈 오늘 하루는 잊어요. 가슴 속에 지워야 해요. 가슴 속에 묻어야 해요. 흘러가는 물이라면 사모하는 내 마음은 종배가 되어리다. 줄렁이는 물결 따라 내 사랑도 흘러 흘러
함께 가오리다. 당신이 길이라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방랑자가 되오리다. 거친 길 위에 나 잠들거든. 이슬바람 막아주오. 님이시여 꿈에라도 지친 마음 달래주오. 오늘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간자 혹은 세작, 간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가나안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간자의 역사는 길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첩은 첩보원, 스파이, 프락지, 첩자, 밀정, 세인, 세작, 간자, 간인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죠. 간자는 블랙 간자와 화이트 간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이트 간자는 외교관 등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대놓고 상대 진영에 들어가 비교적 공개적인 정보 수집을 진행하는 요원을 말하나, 블랙 간자는 신분을 위장하여 여러 불법적이고 위험한 흑색 작전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간자는 대부분 흑색 요원, 즉 블랙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개 간첩과 흑색 요원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블랙이든 화이트든 간에 평시의 주된 활동은 포섭, 매수, 회유 등의 방법으로 인적 정보를 수집하며, 블랙의 경우에는 정보 수집 외에 부서에 따라 암살, 파괴 공작, 사보타주 등을 실행하기도 하는데요. 간첩을 한자로 풀이하면 간자와 첩자를 합친 말로 간자는 이간질, 즉 적진의 내부 와해, 분란을 조장하는 역할이 주인데 반해 첩자는 정보 수집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간첩을 세작 혹은 오열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시 상황에서는 전장과 적군의 정보를 얻기 위해 스파이로 맹활약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들은 잡히면 거의 적결 처형됐으나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많은 희생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병법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손자병법에서는 간첩을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라는 5가지로 나누었는데요. 향간은 지역 주민을 활용하는 것이고, 내간은 상대 정부의 관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반간은 적의 간첩을 역으로 쓰는 것인데 이중 간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간은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 간첩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는 것이며, 생간은 적진을 돌아와 보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손자는 이들 중 방간에게 가장 후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중 간첩이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후한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었죠. 역사서인 삼국지에서도 간첩을 활용해서 공작을 하거나 정보를 얻는 대목이 등장하며 몽골 제국 시기에도 상인들과 정보원들로부터 적국의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중국 명나라 때에는 황간들이 주축이었던 황제 직속의 정보기관인 동창이 존재했으며 여기서 각종 간첩들을 보내 국내외를 감시하고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유명한 닌자가 주로 정찰, 공작,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특히 국제 상인들은 무거운 달구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잘 알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밝아 적국의 사전 탐사와 길 앞잡이로 최적이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경우 세 나라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삼국시대부터 도림, 거칠부, 백석 등을 적국에 상주시키며 공작을 하였고요. 현지 협조자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며 이런 직파 간첩뿐 아니라 임자, 비삽과 같은 포섭 간첩도 등장하는데요. 삼국 간의 전투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 때 고구려 첩자 고중리에 대한 기록이 자치 통감에 남아있고 일본 서기에는 외국으로 파견된 신라 첩자 가마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간첩과 여러 정보원들인 사신, 역관, 상인, 표류인들을 통해서 외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조선에서는 채타민이라는 특수 첩보부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채타민들은 여진족 국경을 넘나들며 여진족의 정보를 캐냈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세작을 많이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명나라와 조선이 이들에 대한 경계하는 내용이 실록에 실려 있죠. 서양의 경우 가톨릭 교회 조직을 이용해 정보를 얻거나 왕실에서 운용하는 간첩 정보기관들이 존재해 왔다고 하는데요. 정보기관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 영국의 프랜시스 월싱엄으로 마드리드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방대한 첩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메리 스튜어트의 밀지를 가로채서 모반의 정거를 잡은 것도 이 사람으로 이 첩보기관은 형제 첩보기관의 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대적인 간첩 조직이나 정보기관은 1850년대 이후 서양에서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이나 식민 제국의 확장을 위해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대규모 정보기관이 운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더욱 체계화되다가 냉전 시기 절정에 이르러 스파이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나 영화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후 현대 정보 문명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정보 활동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게 되었는데요. 정보라는 것이 단순한 와일드 카드, 비대칭 전략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개인과 집단, 국가를 통틀어 모든 인간 활동의 필수적인 활동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어 그 중요성은 냉전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욱 커지고 분야 자체도 훨씬 방대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나 미국, 중국 간의 신냉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더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 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첩이 된다는 것은 조국을 위한 애국심이 없으면 불가능한데요. 그들의 처지가 뜬구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헌이 부릅니다. 구름 나그네.
화이트 간자의 신분은 주로 영사, 외무공무원, 문화교류 주재관, 국방무관, 참사관 등 그럴듯한 외교관 직함을 주어서 보내는데요. 사실상 외교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90년대 이전의 남북관계는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었는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양측이 보내는 수행원, 기자, 즉 십자사 관계자 등도 상당수가 위장 정보원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심지어는 평양, 금강산 등 민간인 관광에도 민간인으로 위장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섞여 있었다는 설도 있고요. 이 경우 실제 첩보나 정보 획득을 노렸다기보다는 남한 측 관광객 감시 겸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북한이 침투시킨 간첩 무함마드 깐수의 신부는 필리핀 국적의 레바논계 아랍인으로 제2 외국어인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조사 결과 아랍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선족 출신 북한 사람이었죠. 다소 이국적으로 생긴 데다가 잠꼬대도 아랍어로 할 정도로 철저하게 아랍인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에 죄다 속아 넘어간 케이스죠. 공작원은 공작관 혹은 소속 정부기관에게서 명령을 하달받아 첩보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을 일컫는데요.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톰 크루즈와 제이슨 등이 모두 공작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중 간첩은 적의 간첩을 다시 포섭하여 아군의 간첩으로 재활용하는 케이스인데요. 붙잡은 적 간첩을 목숨 보전이나 금전 등을 조건으로 회유하여 양성하기도 하고 간첩이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수한 뒤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에 포섭된 독일 간첩들이 적잖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예 애초부터 이중 간첩 노릇을 하도록 교육받은 사례도 있고 간첩으로 포섭하려는 적의 죄의를 받은 뒤 이를 수락하는 척하면서 이중 간첩 노릇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이나 국영연구소 등에 침투하여 신기술, 고급 인력, 입찰 및 인수, 합병 정보 등을 자사에 빼돌리는 일명 산업 스파이도 있는데요. 민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들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 스파이가 있거나 유학생으로 위장한 스파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위장해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국가 기밀은 물론 산업 기밀을 빼돌리는 등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은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데요. 춘추시대 오나라 왕 함려를 섬기던 손무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계편은 전쟁에 앞서 성산을 파악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전쟁을 치르는 데 경제성을 논하는 작전편, 지피지기의 원리를 제시한 모공편, 군의 형세를 다룬 군형편, 공격과 방어를 논한 병세편, 적의 허점을 논한 허실편, 실전 방법을 서술한 군쟁편, 상황에 맞는 작전을 논한 구변편, 정보 수집을 다룬 행군편, 지형의 중요성을 다룬 지형편, 전쟁의 주도권을 다룬 구지편, 화공의 원칙을 서술한 화공편, 정보의 중요성과 간첩 활용을 다룬 용간편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전쟁은 함부로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기전에 의한 국력 소모를 경계하고 치밀하게 관찰한 후 전쟁의 여러 양상을 구별하여 그 상황에 대응한 전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전쟁의 주도권이 중요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용관편에서는 정보는 대전략 차원에서든 전술 차원에서든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인데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로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이태로울 것이 없다는 뜻이죠. 이 부분의 원문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성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병법이며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5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도이고, 둘째는 천시, 셋째는 지리, 넷째는 장군, 다섯째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도는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는 것이고, 천시란 낮과 밤, 추위와 더위에 따른 시간의 제약을 말하며, 지리란 멀고 가까움, 평탄하고 험함, 넓고 좁음, 그리고 생지인가 사지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장군은 지혜와 신의와 인의, 용기 그리고 엄격함을 겸비한 지휘관을 말하고, 법이란 엄격한 군유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전쟁터란 사내들이 목숨을 건 생사의 현장이죠. 가황 나훈아의 목소리로 담아 보냅니다. 사내.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빙가빙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마살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나도 믿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 잔 마시고 사내답게 잊었다. 빙가빙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마살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나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역사상 간자들의 술수에 말려 나라가 망한 경우는 부지기수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구려가 보낸 간자에게 속아 백제의 한성 도읍지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계로왕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바둑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 승부가 인기를 끌고 있죠. 나라의 운명을 바꾼 간자 바둑 이야기입니다. 웬 승려 한 사람이 백제왕의 호칭인 을하백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서기 5세기 중엽 지금의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으로 추정되는 백제의 수도 한성이라고도 하는 위례성에서 백제 21대 왕인 계로왕이 이런 보고를 받았죠. 그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림이라고 합니다. 신이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잠옷 신묘한 경지에 들었으니 바라건대 대왕의 곁에서 한 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왕이 도림을 불러들여 바둑을 두어보니 과연 국수라 할 만했습니다. 왕은 그를 상객으로 삼고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도림은 사실 고구려 장수왕이 파견한 간자였죠. 도림은 바둑으로 계로왕의 신임을 얻었는데요. 일부러 바둑을 져주어 계로왕의 기분을 좋게 한 후에 은근히 성을 쌓고 궁궐과 누각을 웅장하게 짓는 등 토목 공사를 크게 벌이도록 계로왕을 부추겼죠. 백제의 재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의 말대로 대대적 토목공사를 벌였고 국가 재정은 파탄한 상태가 되었죠. 도림은 임무를 완수한 뒤 고구려로 돌아갔고 장수왕은 475년 백제를 침공해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계로왕은 고구려군에게 붙잡혀 살해당했고요. 한강 유역을 잃은 백제가 수도를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으로 옮김으로써 한성 백제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명고를 찢어 낭랑을 멸망시키는 낭랑공주 이야기인데요. 자명고는 이름 그대로 스스로 울려서 적의 침입을 알리는 북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자명고는 그야말로 신비한 북이었죠. 고구려의 호동 왕자를 사랑하게 된 낭랑공주가 북을 찢어버려서 고구려가 쳐들어올 때 자명고가 울리지 않아서 낭랑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기존에는 한국판 로미오와 주리엣으로 취급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낭랑공주를 매국노로 보는 시선도 생겨났는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남자를 위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세민이 틀린 시각도 아니죠. 세 번째 이야기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트로이 전쟁에서 사용된 나무로 만든 목마로서 사람이 그 안에 숨을 수 있었다고 하죠. 트로이 성은 그리스인들이 10년간 공격을 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요. 오디세우스의 요청으로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오디세우스 자신을 포함한 엄선된 병력이 내부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트로이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바퀴가 달린 목마를 그들의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날 밤 그리스군은 목마에서 나와 그리스군을 위해 성문을 열었고 그리스인들이 순식간에 성 안으로 난입하여 난공불락의 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은 그리스인들의 완전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죠. 네 번째 이야기는 이중간첩 마타리와 김수임입니다. 1917년 10월 15일 아침 총살 직전 쉬우려던 눈가리개마저 거부한 채 한 여인이 12명의 사수 앞에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총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마타 하리로서 죄목은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며 정보를 판 이중간첩 혐의였죠. 인도네시아어로 여명의 눈동자란 뜻의 마타 하리는 검은 머리에 올리브빛 피부, 커다란 갈색 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미모의 여인이었는데요. 그녀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주둔하던 장교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지만 7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였죠. 이혼 후 유럽으로 돌아온 그녀는 파리의 물랭루즈에서 발리댄스를 선보임으로써 일약 유럽 최고의 무희로 유명해졌죠. 그녀가 춤은 노출이 심한 의상과 자극적인 몸놀림을 바탕으로 한 스트립 댄스에 가까운 것이었는데요. 유럽의 고위층은 그녀에게 열광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독일 정보국 장교들이 마타리에게 접근, 프랑스 군 정보를 염탐해주면 상당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죠. 얼마 후 마타리는 다시 프랑스 스파이가 되었고 1917년 그녀는 반역죄로 체포되어 군인 5만 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군사정보를 빼낸 스파이였다며 총살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김수임은 한국판 마타리라고 불린 여성이었는데요. 이화여전을 졸업한 인텔리에 미모를 갖춘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통역을 하다 공산주의자 이강국을 알게 돼 통거하게 되었죠. 그 후 미8군 헌병가민 베어더 대령의 자문역이 되어 통거하면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이강국을 베어더의 집에 숨겨주고 월북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이후에도 북한의 초대 외무부장이 된 이강국의 대남 공작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지요. 이런 혐의가 발각되어 친구인 시인 모윤숙의 집에서 체포된 그녀는 6.25 발발 직전 총살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자, 세작 혹은 간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손자병법에서조차도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간첩을 활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성경에서조차 정탐꾼에 대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간자의 역사는 길고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국으로 보면 간첩은 칠천지안의 원수일 수 있지만 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보는 입장에 따라 엇갈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이 된 이중간첩 마타리와 김수임을 생각하면서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대 FM 93.9MHz 남산지기 장연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요.
길을 걷다 돌아다